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홈플러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홈플러스가 아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만큼 사회에 준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홈플러스가 왜 기업회생 신청을 이렇게 하는 데까지 흘러왔는가, 왜 힘들었을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요. 영상 마지막에 이거는 다른 채널에서 뭐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머릿속으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좀 있는데 음모론이 하나 제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 제 나름대로는 이 음모론이 생각보다 타당성이 있어. 예. 그래가지고 이러한 음모론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최신 뉴스에 홈플러스 기습 회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상할 수 없이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후폭풍이 당연히 엄청나게 크죠.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기습적으로 해버리니까 업체들 납품이 중단되고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려가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다행히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는 오뚜기라든지 LG, 삼성, 농심 여러 가지 회사들이 물건을 다시 공급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조금 진정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홈플러스 과연 그간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왔을까요? 살펴보면 2015년도에 MBK라고 하는 어떠한 회사에서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인수를 했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 당시에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MBK 얘네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 자, MBK 파트너스라는 회사입니다. 영어로 뭐 밑에 써져 있는데요. 어려워요. 북아시아 사모펀드를 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하는데요.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기업을 사고 팔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 속에서 자기들의 수익을 남기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MBK 파트너스가 손을 댔던 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미캐피탈, KT렌탈, 딜라이브, 코에이, 홈플러스, 오렌지라이브, 그 다음에 네파, 우리가 잘 아는 네파, 이러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회사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모펀드가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끝이 좀 안 좋아요. 보통 회사들이 나중에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은 나오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야 진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죽이면서까지 니네 돈 벌어야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한 행태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부터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모펀드가 기업을 사냥을 하는 방법, 그게 어떠한 방법들이 있냐면, 자, 먼저 투자자들이요, MBK와 같은 사모펀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뭐 1,00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돈을 넣고 싶다 얘기를 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사모펀드 기업들은 최하가 억 단위입니다. 아마 MBK 정도는 1억, 2억 이 정도 돈도 안 받아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10억 이상, 뭐 2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속된 말로 구찌가 큰 이러한 사람들만 투자가 들어갈 수 있고 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줬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네, 배당금이요. MBK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을 하고 그거에 따른 배당금을 투자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당연히 배당금은 은행 이자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높겠죠. 리스크가 큰 만큼 배당금도 큽니다. MBK가 투자금을 받아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업 사냥꾼, 그 다음에 뭐 속된 말로 양아치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어진 기업,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조사해서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찌됐건 괜찮은 기업을 발견을 했고 MBK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과 그 다음에 뭐 은행에서 받는 대출 이런 것들을 합쳐서 기업을 사들여요.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업을 잘 성장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성장시키고 회복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서 다른 누군가한테 이 기업을 판매를 합니다.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공중분해 시켜버립니다. 공중분해도 아주 똑똑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들였던 돈 그 이상을 나오게끔 공중분해 시킵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이 수익을 MBK가 가져오고 배당금을 준 나머지 금액을 본인들이 먹는다. 수익을 창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사모펀드 기업입니다. 자, 이런 MBK가 홈플러스를 어떤 식으로 사들였냐? MBK가 달라들었어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4조 3천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7조 2천억쯤 돈이 들었는데 그중에 4조 3천억을 빌렸으니 이거 뭐 본인들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건 대출도 받고요. 투자금도 받습니다. RCPS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지금 물려 있습니다. 7천억 정도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중에 6천억을 국민연금에서 넣었던 거예요. 어찌됐건 이렇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기업을 인수를 했고 인수한 기업의 이름이 홈플러스. 자, 홈플러스를 그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4조 3천억 차입 이러고 써 있잖아요. 이거 1년 이자가 얼마일까요? 못해도 3천억씩은 나올 겁니다. 3천억씩 이자를 찍어야 되는데 홈플러스의 실적 추이가 아주 바닥을 기었죠. 왜 그러냐? 21년, 20년 이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라는 희대의 사건이 터졌죠. 이자 찍고 뭔가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비싸게 회사를 팔아야 되는데 야, 이거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적자가 마이너스 1335억, 2600억, 1994억 이런 식으로 찍히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잖아요. 1년 이자가 최하 3천억씩은 나와 지금.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 이걸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다? 만세. 만세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기습적으로. 아휴, 이제 나도 모르겠다. 회생 신청하고 빚 탕감 받고 아무튼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고 만세를 부른 게 현재 홈플러스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모펀드 기업인 MBK 파트너스. 여기 대빵이 누구냐? 예, 김병주라는 사람입니다. 오, 한국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아니요. 한국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요.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검은 머리 외국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냉철하고. 왜 그러냐? 특히 한국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한국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이러한 뭐 틈새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내가 처벌은 받지 아니하지만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에 아주 능통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는 건데, 자, 어중이 떼중이 이런 사람 같죠? 아닙니다. 재산을 보시면요. 97억 달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97억 달러. 얼마만큼 부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부자 순입니다. 1위가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씨가 103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입니다. 자, 81억입니다. 아까 김병주 이 사람이 97억 달러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2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이러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돌연 2024년도에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변경을 하면서 어떠한 사람은 안 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주연. 자, 이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은요, 모토로라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레이저폰이라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진짜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능력이 아주 출중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돌연 2011년도에 맥도널드에 입사를 하게 됐고 16년도에 맥도널드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면서 이분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설거지꾼. 왜 그러한 별명이 생겼냐면요. 아주 기업을 뭐라고 해야 될까? 망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것들을 수습하고 기업이 이윤을 최대한 남길 수 있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러한 모습으로 운영을 하셨지만 어찌됐건 맥도널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맥도날드 시절에 오명을 씻을까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기사에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은 맥도날드 햄버거 빵을 아주 싸고 맛없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리고 본인이 취임을 하고 나서 3년 연속 햄버거 가격 인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맥딜리버리, 이게 배달해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7,000원 이상부터 배달을 해줬는데 10,000원으로 최소 금액 인상을 하면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불러서 먹던 사람들한테 다 욕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 저렴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맥런치를 폐지를 해버렸고, 그 외에도 불고기 버거 패티를 원래는 이렇게 소스에 착 재워가지고 속에까지 골고루 양념이 이렇게 벨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위에 찍 뿌리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불고기 버거 맛도 아주 형편이 없어졌죠. 맥도널드가 햄버거를 파는 회사인데 햄버거가 아주 개판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만든 게 조주현 대표였는데, 이분이 더더욱이 특이한 이력이 뭐냐면요, 맥도날드 CEO에 발탁된 지 2달 만에 한국 맥도날드 매각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주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업을 어딘가에 매각하는데 특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2024년도에 홈플러스 대표이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물음표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찍혔어요. 야, 뭐야, 홈플러스도 정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기업회생까지 지금 흘러오게 된 건데요. 그러면 단순히 24년도에 들어서서 기업을 매각을 한 해 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냐? 아니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홈플러스가 2015년도에 MBK에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진 행보들을 보면은 현재까지 25개 점포를 폐점 처리를 했어요. 여기서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폐점 처리를 한 곳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폐점을 한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곳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부동산 가격이 짱짱한 곳들이었습니다. 알짜배기 같은 부동산들은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뉴스가 안 나왔으니까 잘 몰랐지만 직원들 구조조정은요, 2015년도 이후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이 회사를 공중분해시키든 뭘 하든 어찌됐건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2024년 조주현 대표이사가 발탁이 된 겁니다. 조주현 대표이사가 뭐의 달인이라고요? 설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떠올랐던 건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회사채, 그러니까 어음이죠, 이거를 팔아먹고 있던 게 홈플러스입니다. 양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어찌됐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현 상황까지 흘러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홈플러스가 자, 재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포를 추가로 매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점 예정인 홈플러스 점포들입니다. 보시면은 뭐 엄청 많아요. 강동점, 동대문점 막 많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써져 있는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거나 하나 네이버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지도로 위치를 한 번만 보십시오. 전부 다 정말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홈플러스는 뭐 유통을 해서 많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부동산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 알토란 같은 곳에 땅 투기를 진짜 잘해놓은 회사거든요. 이러한 땅들을 전부 다 매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지금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뭔가 음모론하고 좀 이어져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점포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폐점한 점포들 위치도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부동산에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시 누가 같이 끼게 될까요? 건설업체들이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까지 들어갈 때 건설사가 불똥이 본인들한테 튈 것 같다, 그래서 뉴스가 나온 겁니다. 건설사가 홈플러스가 폐점한 이러한 땅들 본인들이 사가지고 홈플러스에 임대를 주고 있고 막 이런 건설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임대료를 올리기도 힘들고요. 본인들이 매달 받는 뭐 아니면 매년 받는 뭐 돈도 못 올리거나 아니면 줄어들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건설사도 추후에 나올 홈플러스 땅에 본인들이 침을 좀 발라 놓으려고 돈을 넣어놨던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건설사도 당연히 불똥이 튀겠죠. 그리고 건설사만 불똥이 튀냐? 아니요. 앞서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예, 여기도 지금 불똥이 튀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RCPS라고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한 회사가 잘 됐어. 그러면은 주식이나 아니면 돈으로 돈을 돌려받겠다 이건데요. 국민연금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주식으로 받기로 한 적 없다. 우리는 돈으로 받기로 했다. 그리고 그 중에 3천억 은 이미 회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IMF 전날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대한민국인데 이게 뭐 고지고대로 귀 속에 들어올 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천억 투자해서 3천억 회수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산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자 포함하면 1조 1천억 정도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 3천억 회수했다고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국민연금은 과연 제정신인가? 니들 돈으로 투자 안 하니까 그런 말 나오지. 국민들 돈으로 투자하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약간 제가 생각하는 음모론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하고 국민연금 타이밍들이 아주 좋아요. 뭐 부동산 과열 시기가 지금 어느 정도 끝났죠. 아파트 대출을 더 해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설 사업 중에서도 알토란 같은 사업을 찾아내서 개발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부가 그걸 희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타이밍에 우리의 황금 같은 땅들을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홈플러스 자리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올리면 정말 끝내주는 위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도 어차피 망할 회사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콩고물을 좀 납을 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지금 안 그래도 환율 방어하고 주식 방어하느라고 돈이 엄청나게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손실났다고 뉴스 나오면 욕을 얼마나 처먹겠습니까? 국가에서 좀 도와줘라. 뭔가 국민연금을 볼모로 잡고 홈플러스가 흔들만 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모든 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음모론이라고 하진 않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음모론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기에 기다렸단 듯이 우리은행이 나섰어요.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바로 돕기로 나선 거예요. 보십시오. 기업들의 신규 자금 지원하고 기간 연장하고 다 좋아요. 그냥 지네가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거 뒤에는 반드시 보증기금이 따라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증기금이 따라 붙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홈플러스 사태라는 굉장히 큰 위험성 한가운데 우리은행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은행은 안전장치로 몸을 감싸고 들어갑니다. 무슨 안전장치? 보증기금. 자, 보증기금은 그렇다면 누가 움직일까요? 정부죠. 정부에서 보증기금한테 야 니네가 안전장치 좀 해줘. 뒷배 좀 채워줘. 우리은행은 이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안전장치를 딱 두르고 돈이 급한 사람들한테 돈을 막 대출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꿀같은 이자를 빨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은행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 굉장히 큰 물음표로 다가왔어요. 왜? 왜 그러냐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가장 먼저 시중금리를 낮춘 은행이 누구였죠? 정부의 입맛을 가장 먼저 맞춰준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불과 3일 정도 지난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시중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부 편에 서준 그러한 은행입니다. 이러한 우리은행에 정부는 콩고물을 던져준 거다. 먹거리를 던져준 거다. 그것도 굉장히 안전한 안전장치를 걸어서 그만한 대가를 국가는 해줬다. 이렇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려면 한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뭐냐? 홈플러스가 국가에 사전에 이야기는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정부에 아무런 말 없이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그것도 지금같이 건설사가 무너지고 있고 환율은 높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깜빡이도 키지 않고 던졌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정부 얼마나 막대한 힘이 있습니까? 야, 검찰 가서 좀 털어. 검찰이 가서 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앞서서 보여드린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서 어떠한 잘못된 점들이 있는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두 번 다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게 정부의 힘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정부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니들은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장사할 생각하지 마. 이거는 기업 윤리가 잘못된 거야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왜? 사전에 뭔가 조율이 다 됐다는 소리입니다. 부동산 개발도 어느 정도 홈플러스 땅들을 이용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정부 말 잘 듣는 건설사들한테 하나씩 던져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말 잘 들은 우리은행. 야, 이거 뭔가 라임이 있어요. 우리 말 잘 들은 우리은행. 자, 니들은 상으로 이러한 안전한 이자를 꿀빨 수 있는 상품을 줄게 하면서 던져준 게 아닌가. 뭔가 너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요. 뭐 국가 입장에서는 부동산도 좀 살리고 위태로운 기업도 어차피 정리할 거 하면서도 뭐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여러모로 좋게 생각했다고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MBK는 그러면 손실이 있냐 없냐? 없다. 홈플러스는 물론 내파도 빵원 처리해도요. 수익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홈플러스에서 마이너스만 안 나면 된다.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공중분해를 시키고 땅을 짝짝 찢어 발겨도요. MBK는 최소한 손실은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손실을 보냐 도대체.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수협. 자, 얘네들 우리 생각하지 말게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건요. 10만 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관련된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한순간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보상을 해줄 건가요? 국가는 이 사람들 어떻게 돌봐줄 건가요? 대출을 해주겠다고요? 빌려주는 거 말고 왜 빌려줄 생각만 하나 모르겠어. 어떻게 대처를 해줄 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여기에 돈을 넣어놨던 예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냐고. 손실이 났다는 건 결국은 내가 넣어놓은 예금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찾을 때는 다른 사람 돈까지 끌어와서 찾는 거니까 어찌됐건 노동자도 금융권도 대한민국 내에서만 온갖 손실이 발생을 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MBK 파트너스는 손실이 없을 것 같다. 이게 홈플러스 사건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사태가 대한민국 시장에 가장 크게 던진 화두는 무엇이냐면 제가 일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불확실성입니다. 자, 위험 신호가 있고요. 불확실성에 대한 신호가 있습니다. 위험 신호는요,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예측이 가능하니까. 금방 빠지고요. 빠진 만큼 이러한 위험 감안해서 주가가 좀 더 오르든 횡보를 하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불확실성은 이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홈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디서 터질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터질 그 기업 뒤에 과연 어떠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섞여 있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란 이러한 메시지를 국내 시장에 강하게 던진 사건이 이번 홈플러스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홈플러스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최근 모습을 보면서 음모론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러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